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와서 그런가요? 확실히 책에 이렇게 손이 가고 눈에 띄고 사람이 참 신기해요. 예, 이철우의 책 체크 오늘 책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동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철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철우입니다. 그래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정말 많이 갖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네. 왜 이렇게 가을에 관심을 가질까요, 교수님? 아마 밤이 깊어지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밤이 길어져서. 그러니까 뭐 긴 밤을 여름에 그 어떻게 보면 신체 나이 안에서 예. 해소할 길이 없으니까 다른 어떤 소일거리를 찾았을 거고, 한편으로는 가을이 독서하기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낮 동안에 활동했다가 밤이 긴 저녁 시간에 침잠할 수도 있고 사색할 수도 있고 거기다가 뭐 여치나 귀뚜라미도 울고 그러니까 저절로 배경 소리. 여치 귀뚜라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책 이야기 두 권을 가져오셨어요. 네. 정진홍 글, 박상문 사진의 신을 찾아 인간을 찾아, 그리고 이삼섭 작가의 굿세어라 국제시장. 네, 맞습니다. 이 책을 추천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정진홍 선생의 신을 찾아 인간을 찾아는 먼저 그냥 이렇게 책을 소개하기 앞서서 어떻게 고르다 보니까 네. 이 두 권이 다 그 기획 기사에 대한 연재 그것으로 이 책이 기획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이것도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했었는데 이 정진홍의 글은 문화일보 창간기획으로 1991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이후 그 다음에 2월 13일까지 약 한 8주간에 걸친 아시아 세계 문화, 종교 문화 그 기행문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섭 글의 굿세어라 국제시장은 그 마찬가지로 이 부산일보에서 이 광복이후에 원도심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연재하는 그런 연재글로서 2009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10년 2월까지 8개월에 걸친 취재 끝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그와 같은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여러 군데를 또는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기획한 글들이어서 다채로운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이 청취자 여러분이 가을에 먼저 읽기 쉬운, 그러면서 예. 부분만 읽어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책이어서 선정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먼저 정진홍의 책 신을 찾아 인간을 찾아, 아까 이제 여기 뭐 기획문이다 일종의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게 신을 찾는다고 했으니까 벌써 종교적인 색채가 좀 짙죠. 그죠? 예. 이 종교 문화 기행 책인데 사실 종교학자가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타이티, 오클랜드, 피지, 시드니, 자카르타, 발리, 또 뭐 싱가폴, 뉴델리, 카트만두, 봄베이, 스리랑카, 방콕, 예? 방대하죠? 마닐라, 타이페이, 그리고 일본까지 아우르는 그러한 여정을 통해서 각 나라의 종교 문화, 그리고 그 종교를 통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추적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를 줍니다. 네. 근데 단순하게 종교가 아니라 어쩌면 진솔한 삶의 모습이자 태도 같은 것들을 발견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곱씹으면서 읽을 대목이 많아서 제가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신을 네. 찾아 인간을 찾아. 그러니까 종교를 관찰하면서 네. 사람의 그 모습들도 관찰을 하고. 그렇죠. 근데 이런 종교문화 기행이란 타이틀이 붙은 책들이 있는가요? 좀 생소해가지고. 아주 드물긴 하지만 네. 우리나라의 기행이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하고 다채롭게 되면서 오지 문화 탐방하는 책들이 가끔 나옵니다. 네. 근데 그 오지 문화를 탐방하는 책들이 실제로 내용으로 보면 그 오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추적하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남 작가의 변하지 않는 것은 보석이 된다라는 아주 유명한 책도 있는데 네. 그와 같은 책들이 아주 드물지만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신을 찾아 인간을 찾아라는 책은 이 저자가 우리한테 건네는 주 내용은 어떤 걸까요? 사실 종교 문화 기행이라고 해서 맨 처음에는 큰 기대감을 갖고 읽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정진홍 그 교수는 맨 처음에 그 우리나라의 그
팔공산의 갓바위를 새벽 4시에 올라가는 산행으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네. 예, 예. 마찬가지로 그 삼광사도 가서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타히티나 발리, 싱가포르 뭐 이런 여러 군데 네팔까지요. 네네. 그런 오지를 다니면서 문화를 접하게 되는데 굉장히 진솔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1991년에 이분이 처음 기행을 했을 때는 어쩌면 그쪽도 아직 발전이 덜 된 네네. 상황에서 네네. 그리고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괴되어 있기도 하고 피폐해져 있기도 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왜 인간은 이렇게 염원을 찾는가? 네. 한편으로는 그 염원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가?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믿음이나 또는 각각의 존중 그리고 한쪽으로만 경직되어가는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까는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네. 그런 면에서 가치가 있죠. 그 뭐 보셨던 내용 중에서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랄까요?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이 책은 예. 그 정진홍 교수가 그 각 나라마다 소제목을 쭉 붙여놓고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신문 연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간략간략하게 표현해내는데 그 소제목만 보셔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소제목 지금 이제 책 예. 예, 맞습니다. 열고 계세요? 예, 예를 들면 타히티를 가서 물음에 대한 되물음, 터부를 가로막는 터부들, 신미적 해안과 티 없는 신앙, 피지 같은 데는 맑게 아픈 이야기들. 예, 네팔에서는 아가야. 이 아가야라는 게 성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의 얘기들을 통해서 이분이 결국 인간에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종교라는 그 어떻게 보면 피안의 세계에 이르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그런 것들이 반영하는가 하는 것에 관점을 두고 있구나 하는 점에서 그냥 뭐 어떠한 종교든 이 편파적인 것에 상관없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94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이때만 해도 지금은 뭐 아까 언급하신 나라들 하면은 뭐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그렇죠. 다큐도 많이 보고 해서 네. 좀 알지만 그때만 해도 잘 모르는 부분이었기 많아서 더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예, 더군다나 네. 사실 문화라는 거가 관광 상품화되면 무언가 잘 보여주고 정제된 것만 보여주려고 해서 꾸미기 시작합니다. 네. 예, 예.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어떻게 보면 원형성, 원래 그대로의 네. 것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이 책에 그 찍혀진 사진 또 글 이런 내용들은 아마 다소 이런 것이 있었어? 하는 생각을 갖게 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런 원형성이나 원래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네. 것이라서 좀 더 가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읽어보시고 이제 블로그 같은 거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없어졌어요. 거기가 이렇게 관광지가 됐어요. 네. 한편으로 약간 좀 씁쓸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얘기하는 뭐 예를 들면 타지마할 같은 곳에 네네. 방문했을 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네. 그리고 정비가 안 되는 그런 곳이 너무 많아서 예. 이 방문자들이 방문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지금. 관광객들이 그냥 줄 서서 가는 네, 네, 관광지가 네. 된 거죠. 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현지인들이 그곳을 여전히 그와 같은 종교적인 믿음이나 상징성을 가진 장소라고 여길까? 그런 것들은 한번 곱씹을 만한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소개한 여러 종교적인 문화 중에서 좀 인상 깊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인데 그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불구하고 불교 문화재가 꽤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르두부르라는 사원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예. 그러한 내용 안에서의 그런 파괴되는 것과 현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려는 것 이러한 각각의 어떻게 보면 힘들이 어떻게 공존하는가 하는 것들을 거기서 목도하게 됩니다. 저자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서술하는데 참 의미가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때때로 어떻게 보면 편향된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재단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 안에서는 이렇게 다양하다. 그리고
가치는 서로 존중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준다는 점에서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진홍 교수의 신을 찾아 인간을 찾아 읽어보시고요. 이번에는 이상섭 작가의 굿세어라 국제시장 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부산 국제시장을 말하는 제목인데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그 국제시장이 이름이 여러 번 바뀌거든요. 국제시장이 일제 때 만들어진 재래시장이 45년 광복 직후에 상설시장화되고 그 상설시장에서 여러 물건을 한꺼번에 막 사람들이 팔았다 그래서 도떼기 시장이라고 불렸답니다. 네. 그러다가 48년에 자유시장이 됐고 50년에 국제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53년에 중국집 주방에서 일어난 큰 불로 그 국제시장 일대가 다 불바다가 돼서 그때 이재민이 약 2만 2천여 명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건해서 지금의 시장 형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거죠. 사실 부산에 와서 국제시장 얘기 들어보지 않고 가보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정착하게 됐는지 그네들은 무슨 꿈이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르셨을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국제시장을 지키는 1세대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지킴이들의 삶의 모습을 구술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인터뷰해서 말로 전한 걸 이 이상섭이라는 소설가가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로 19분의 모습을 꾸며낸 거죠. 네. 그래서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해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19분의 개인에 대한 기록을 이제 책으로 만든 건데 네네, 맞습니다. 이런 책들이 가진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구술사가 주는 특징은 개인의 삶도 이렇게 가치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키고요. 또 그 개인의 삶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의 그런 덩어리를 이루는구나. 그리고 덩어리가 우리나라 문화의 하나의 부분을 차지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줘요. 또한 그 덩어리로서의 문화를 우리가 엿보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생각이나 느낌 같은 것들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을 보면 그래서 저분들이 저런 대목에서 조금 더 예를 들면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시고 이 성질이 나오시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일 좀 인상적이셨어요? 뭐 한두 분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조남을 말하기보다는 국제시장에서 이제 그 공구상을 하시는 분 얘기가 있는데요. 그 공구상을 하시는 분은 가족하고 헤어져서 대동강물을 건너고 그런 다음에 그 배를 타고 남하에서 이 부산에 정착하게 됩니다. 아무도 없이. 그리고 단순하게 들었던 외삼촌만을 찾아서 헤맸다가 외삼촌을 만나요. 만난 외삼촌하고 좌판을 벌이고 공구를 파는데 옆에 있으라고 외삼촌이 얘기해서 이제 덩달아 그 옆에서 공구를 팔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 시장 옆에 있던 술집들이 철거되면서 남들의 아픔은 기회가 되니까 점포를 얻게 돼요. 그리고 건설이 활발해지면서 공구상이 또 잘 되고. 하지만 그렇게 잘 되고 외삼촌이 작고하시고 자기가 혼자 꾸리다가 다른 사람이 도와달라고 고종사촌 형이 손을 내미니까 일가 친척 없는 그분은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사고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의를 도용당해서 그런 다음에 모든 재산을 다 날렸는데 그 공구상은 외삼촌 이름으로 내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공구상을 하면서 가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외삼촌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 속에 살아가시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 얘기가 삶이라는 건 그래 기복이 있어. 한편으로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이런 게 어쩌면 그거에 어울리는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줍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담담한 어조 속에서도 확신을 갖고 있는 건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진실성, 어떻게 보면 그 추진력 이런 것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1세대로서 이제 국제시장에서 정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네. 이온 삶의 이야기를 쭉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긴데 그럼 맞습니다. 이분들의 책을 쭉 읽어보면은 그 상인들이 그렇게까지 힘든 속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어디에 있었을까요? 뭐 각자 조금씩 다르죠. 네네. 조금씩 다른데 이 이상섭 소설가도 아쉬워하는 것이 이러한 일들이 조금 더 일찍 시작됐다면 1세대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더 많이 체록할 수 있었을 텐데 이분이 그 연재를 시작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2009년 7월부터 제가 8개월간 노력했다고 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기획한 것보다 1세대들이 이미 다 작고하신 거예요. 아유 저런. 그래서 할 수 없이 2세대까지도 네. 넓혀서 이 책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에서 1, 2세대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생각해 보는 건 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애정 그리고 그 일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데리고 있는 또는 내가 뭐랄까 지켜야 할 책임져야 사람들을 되는,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 네네.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뭐 시즌 2 후속편 뭐 이런 것들이 더 나왔다면 네. 좀 더 많은 기록이 남을 텐데. 그죠? 사실 그 구술사를 네. 요즘 각광받는 새로운 분야로서 뭐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새롭게 전개하거나 매체를 달리하는 그런 문학 형태를 얘기하는데 이 구술사가 그런 것에 굉장히 선구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많은 작업들이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책으로 간행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 아마 부산의 원형적 모습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또한 이 책 뒤에 그 원도심 부산 100주년이라는 사진이 수록돼 있으니까 네.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말씀 여기까지. 오늘 책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동의대 국어국문학과 이철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말에는 또 비 소식도 있던데